안녕하십니까.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오늘은 대항해 시대 이후 강대국이 된 네덜란드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활약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콜럼버스 대항해 시대에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페인의 카를 5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를 5세는 네덜란드에서 살고 네덜란드의 문화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펠리페 2세가 아버지를 이어서 즉위했을 때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스페인 출신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덜란드 문화와 반대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특히 당시 네덜란드는 새로이 태어난 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톨릭의 구교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리페 2세는 네덜란드가 가톨릭을 따르고 자신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알바공을 네덜란드의 총독으로 보내서 네덜란드에게 강한 규제 명령과 세금들을 징수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펠리페 2세가 보낸 알바공과 네덜란드 사람들 간에 상당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교 중심지에 있던 지도자인 오라네공 빌렘은 가톨릭과 신교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자의 역할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만 결국 스페인에서 알바공을 통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됨으로써 이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73년에 네덜란드 북부에 기독교 지역을 중심으로 7개주가 연합하여서 스페인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톨릭 세력이 있었던 남부 네덜란드 지역은 또 다른 동맹을 맺고 스페인 정책에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북부 7개주를 중심으로 1579년부터 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독립전쟁을 치르던 중 1588년에는 영국과 한 동맹이 되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깔레 해전에서 맞서게 됩니다. 이 깔레 해전에서 1588년에 승리하면서 네덜란드는 독립의 입지를 더욱 굳혀갑니다. 1576년에는 남부 안트베르펜에서는 당시 봉급을 받지 못한 스페인 병사들이 이에 항거하여 안트베르펜 도시에서 약탈을 자행하면서 며칠간 소동을 벌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남부 지역에서는 많은 지식인들과 유태인들이 북쪽의 기독교 지역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또한 남쪽의 엔트워프 지역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신지식인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북쪽의 암스테르담 등을 중심으로 기독교 지역으로 몰려들므로써 네덜란드는 더욱더 북쪽을 중심으로 융성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네덜란드는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식민사업이라든지 산업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북해에서 청어업이 성했기 때문에 청어업을 통해서 획득한 청어를 염장을 해서 유럽 시장에 많이 갖다 내다 팔았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인구는 100만에서 200만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약 20만 명이 이 청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어부였던 빌럼 벤킬소라는 분이 청어의 내장을 단칼에 베어내고 염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네덜란드의 청어는 유럽의 인기리에 팔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청어 산업은 이로써 상당히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남부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북부로 몰려오면서 이들 중에 상당한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조선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선박의 폭을 중심으로 통행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박의 폭을 좁히면서 화물을 많이 실 수 있도록 선박의 밑부분을 뭉툭하게 하는 형태를 제작하고 또한 항해 속도를 높이고 선원들을 대폭 줄임으로써 플로이트라는 새로운 유형의 선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적재량을 높일 수 있는 플로이트 선박은 과거 다른 선박보다 선원수도 적어서 단 20명이면 전체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운항비가 다른 선박의 한 3분의 1 정도로 운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를 중심으로 항해 활동이나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이 빠르게 퍼지면서 네덜란드의 조선소는 엄청난 화랑을 맞게 됩니다. 전 세계 2만여 척의 선박 중에서 네덜란드의 선박이 거의 15,000여 척에 달했기 때문에 세계 선박량의 4분의 3이 네덜란드 소속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플로이트선은 1594년부터 건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기술과 지혜가 많이 함축이 되어서 네덜란드의 조선업과 또 부여시를 통한 해상 유통업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함으로써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최강의 상업국가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남쪽에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역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북극해를 중심으로 인도로 갈 수 있는 북서 항로나 북동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극해가 혹한의 겨울이 있기 때문에 불발로 끝나고 결국 남쪽의 항로를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인도로 가는 항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침 네덜란드인 하우트만이라는 선원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에 포르투갈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선원에게 부탁하여서 인도로 갈 수 있는 항로를 하나하나 물어보고 이것을 몰래 기록해 놓음으로써 결국 인도로 갈 수 있는 대강의 항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해도라든지 지리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항해 정보라든지 지리 정보에 대해서도 수집을 열심히 했습니다. 마침 포르투갈이 1580년에 스페인에 복속이 되면서 포르투갈에 맡고 있던 여러 상관들이 상당히
관리 부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획득한 황해 정보를 가지고 민간 부문에서 먼저 인도 항로를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95년 최초 탐사 후 15회에 걸쳐서 66척의 배가 인도양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인도 탐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1600년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인도양 지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정부가 주도하여 이러한 민간 상선대들을 모아서 유한회사 형태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VOC라고 약자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인도 회사는 최초의 주식을 발행한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항해에서 실패하면은 투자자들이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그러한 형태의 주식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식은 세계 최초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VOC의 주식이 이와 같이 거래가 활성화가 된 것은 배들이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3년 전후에 장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현금화 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러한 주식을 현금화 시킬 수 있도록 주식시장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주식시장에는 1000여 명의 펀드 매니저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선물이나 옵션 거래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시장에서 주식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17인 위원회, 지금으로 말하면 이사회겠죠. 그 과반수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동인도 회사에게 상업 유통뿐만 아니라 군대도 보유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다른 나라들과 조약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정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군상 복합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보다 2년 늦게 출발하였지만은 1621년에 인도네시아의 반다 지역을 10척의 배로 쳐들어가서 이들 지역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623년에는 맘루크 제도, 암본 섬에 있는 영국의 해외 사무소를 급습해서 여기에 있던 영국인 10명과 고용인들을 죽이고 또한 그 지역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 향료를 만들어내는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다 제도, 암본 제도 혹은 스파이스 제도 다 인근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향료들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 지역에 있던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그리고 이 지역에 막 들어온 영국 세력들도 쫓아내고 인도네시아 전역을 점차 세력권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영국을 무리친 후에 이들 지역에 20여 개소의 상관을 설치함으로써 명실공히 포르투갈을 이어서 이 지역의 상권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영국은
이 지역에서 철수해서 인도 경영에 몰두하게 됩니다. VOC는 초기에는 군대가 3,000명 정도 수준이었지만 1750년쯤에는 17,000여 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대상 지역이 넓어지고 지켜야 될 상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력이 그만큼 확대된 것입니다. 1602년에 시작해서 1796년까지의 실적을 보면은 VOC의 선박을 통해서 유럽인의 아시아 수송은 거의 1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선박도 4,785척에 달하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운송한 화물량만 해도 250만 톤에 달합니다. 그러나 기타 유럽 지역에 유럽인의 아시아 수송은 88만 명에 불과했고, 그리고 선박도 2,680척 정도로 네덜란드 선박의 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VOC는 설립 이후 180년간 매년 배당 수익률이 18%에서 21%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일반적인 경제 성장률은 3% 미만이었지만은 VOC의 이와 같은 상업 실적은 놀라운 정도로 높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럽에서 총 11개국에서 VOC를 본따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제외하고는 VOC만큼 그렇게 실적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VOC의 성과는 다른 유럽의 실적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VOC가 이와 같이 주식을 상장해서 주식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많은 자본들이 이 네덜란드 주식시장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이나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의 잉여 자금들도 네덜란드 시장에 많이 흘러들어서 네덜란드의 국부 창출에 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네덜란드의 주식시장을 본받아서 각국의 주식시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의 VOC를 통해서 당시에 상업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변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가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남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 돈을 주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기독교 지역에서는 상업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 돈을 갚는 것을 그렇게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에서 네덜란드의 자본주의는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금융업을 통제하고 이를 활용하는 유대인들의 번쩍이는 두뇌도 많이 작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네덜란드에서 이와 같은 금융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었기 때문에 부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국왕이 부채가 갚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이자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 중반에는 거의 이자율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네덜란드에서는 자본이 많이 몰리고 유통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자율은 3%대로 굉장히 저렴하고 쌌습니다. 따라서 상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VOC 주식의 유통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었고, 따라서 네덜란드의 자본주의는 VOC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잘 어우러져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VOC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도로 발달된 상술에 따라서 삼각무역을 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의 향료를 일본에 가서 팔고 거기서 은을 받아서 그 은을 중국에 가서 금으로 바꾸고 그 금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향료를 사서 이를 유럽에 파는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도의 면직물, 인도네시아의 향료, 그리고 일본의 은, 그리고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남아시아 내에서 삼각무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럽과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간에 삼각무역을 함으로써 1타 3피 상당히 고부가 가치 유통업을 했습니다. VOC의 연간 수익률이 그래서 연간 18%에서 21%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는 이에 참여한 중산층들 중에서 많은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들이 애호하는 미술품의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고, 특별히 서로 꽃을 선물로 많이 주었는데 그때 튤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튤립 한 송이가 몇백만 원까지 호가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번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와 같은 식민지 상관을 경영하면서 총 4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1665년부터 1667년까지 2차 영란전쟁이 있었습니다. 2차 영란전쟁 후에 네덜란드는 지금의 뉴욕인 당시의 뉴암스테르담을 영국에게 넘기고 향료가 많이 나는 인도네시아의 반다섬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667년에 맺어진 브레다 조약입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향료값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의 상업적 가치도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뉴암스테르담, 지금의 뉴욕은 세계의 최고 가는 금융가로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672년부터 1674년까지 3차 영란전쟁, 1780년부터 1784년까지 4차 영란전쟁이 끝나면서 네덜란드는 영국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동안 네덜란드는 4차에 걸친 영란전쟁과 내륙국이었기 때문에 내륙에서 각국 간에 펼쳐지는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전쟁에 휩싸이면서 막대한 전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비 때문에 네덜란드의 국력은 18세기 말이 되면서 차차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VOC를 통해서 나온 수익을 재분배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이것을 국방력을 키우는 데 쓰지 못했던 탓도 있습니다. 드디어 프랑스 혁명 후에 1799년 나폴레옹이 집권하자 유럽 국가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네덜란드도 나폴레옹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VOC의 운명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의 여러 식민지와 상관들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 쪽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종말을 구하게 되고 그동안의 네덜란드의 국가 경영도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영원한 강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고파TV의 김성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